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떨어질 때 네. 그로부터 뭐 반년 뒤, 1년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좀 하락이 온 건가요? 이게 선행지표거든요. 네. 선행지표여서 뭐 100%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 는 워낙 아니다. 변수가 많고요. 네. 경제적인 변수, 정책적인 변수가 많아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금리 올라가는 게 좀 무섭고요.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됐고요. 이제 예. 한국은행 손에 달렸는데 다음 한국은행도 달. 예.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0.2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의 문제고요. 얼마나 자주 올리느냐의 문제지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고려한다면 이게 선행지표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분위기가 근데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요. 네.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막상 가격을 들이밀면 또 네. 떨어진 건 없어요.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많이 네, 떨어지지는 네. 않았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론은 어렵다. 네. 거래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요. 거래가 뒷받침이 되어야 떨어지든지 그렇죠. 오르든지 네. 뭔가가 되는데 최근 3년간 또 그랬습니다. 이게 폭등한 이유가 거래량이 충분해서 폭등한 게 아니고요. 몇 개가 거래가 되니까 이게 쉽게 폭등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거래가 안 돼서 지금 아우성 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예.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통계를 보더라도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게 통계에도 잡히고 있는데 네.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2월, 3월은 마이너스였고요. 네. 전국 주택 가격이 4월 보합이던 가격이 5월에는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원래 이게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네. 새 정부 출범하고 허니문 기간 한 6개월 동안은 또 장밋빛 전망도 있고요. 뭔가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규제 완화. 그렇죠. 네. 규제 완화. 규제 완화도 해줬잖아요. 네. LTV도 늘려주고 네. 그 양도세 1년간 면제도 해주고 이게 작년 정도 이 정도 규제 완화 해줬더라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을 텐데 규제 완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됐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물도 네. 늘어나고 있고 강남이나 용산이나 일부 지역들이야 상승을 버티고 있겠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버틴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렇게 매물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주인들은 그러니까 급매라든가 네.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틴다는 생각보다. 표현이 네. 맞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들은 가격을 조금씩 떨어뜨리고는 있어요. 그래도 네.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10억 하던 아파트를 9억까지 떨어뜨려도 네. 거래가 거래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렵고 애매하다. 이 정도 안 좋으면 가격이 벌써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또 집주인들 파는 쪽도 버티기를 하면서 네네. 가격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매물 물량은 많이 쌓이고 있다. 이번 주 시장 시세 동향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시세 동향을 보더라도요. 네. 뭐 지방이야 이제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강릉이나 이천, 춘천 이런 비규제 지역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건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 있죠. 네. 인천이 거의 연수구, 남동구, 인천의 상승을 이끌었던 서구까지가 다 하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또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들부터 이제 하락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인천 지역이 지난주인가요? 제 기억으로 갑자기 요이 하락 순위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왔죠. 뭐 인천에 뭐 특별히 좀 공급이 늘어나나요? 어떤 이슈가 좀 갑자기 공급 물량이 있나요?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이게 거의 제가 입주 물량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게 올해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거의 예. 뭐 한 4만 세대, 3만 4만 세대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서울이 뭐 4만 5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은 줄어들어도 2024년까지 2만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 맞물려 있는 거죠. 분위기가 좋을 때야 입주 물량이 다 소화가 되겠지만 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이제 3기 신도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 거기도 약간 좀 지역의 영향을 2기 신도시. 예. 이기 신도시. 예. 그렇게 거기도 되면-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조금 있으면 또 3기 신도시도 있거든요. 예. 3기 신도시도 인천 계양하고 예. 부천 대장지구가 또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 서남부권이죠. 계양. 예. 그래서 인천 계양.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물량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제 좋은 시절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원론적인 그런 궁금증인데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3기 신도시 또 결정한다거나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는 네. 알지 않을까요?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생각을 굳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기 신도시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요. 예. 2018년, 19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예.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거는 뭐 아. 하락은 고민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공급을 해도 다 소화가 되고 네. 오히려 빨리 나와야 된다. 이 물량이 빨리 나와야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하락까지는 지금 또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고민 안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2기 신도시도 똑같았거든요. 이 분위기가 똑같았습니다. 2기 신도시도 막 과열될 때 2004년, 네. 2005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입주 물량이 나왔던 2012년, 13년, 14년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도 똑같이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세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전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쳐요. 네네. 왜냐하면 뭐 실제로 가격 지표상으로는 안 나오니까. 네네. 근데 전조 중에 하나가 경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것도 중요한 서울 집값과 전체 아파트 가격의 전조가 되는데 네. 낙찰가율, 낙찰률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최근의 이 낙찰가율, 낙찰률에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네. 우리가 경매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거고요.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예. 복잡하고 명도 문제도 있고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은데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먼저 낙찰률과 낙찰가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우리 애청자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낙찰률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을 찾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 경매 들어가면 몇 명이 주인을 찾아갔느냐가 낙찰률이거든요. 네, 경쟁. 경쟁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주인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예. 주인을 찾아간 확률이 낙찰률이고요. 네. 낙찰가율은 감정 가격이 있잖아요. 감정 가격 대비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돈을 더 주고 경쟁이 넘어서겠죠. 치열하니까 네. 넘어서야 되고요. 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낙찰가율입니다. 그래서 네. 1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1년 전이죠. 2021년 6월입니다. 낙찰률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간 비율이 64.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3건 중에 2건은 주인을 찾아가고요. 한 건 정도가 유찰이 됐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올해는요 35.6%입니다. 3건 중에 2건은 주인을 못 찾고요. 한 건 정도만. 그러니까 작년은 3분의 2가 찾아갔다면 올해는 3분의 1 정도밖에는 찾아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일단 열기는 식은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낙찰 가율. 네. 감정 가격 대비 높게 샀느냐 낮게 샀느냐인데 작년은 119%였습니다. 그 20% 정도, 네. 120% 정도, 1.2배 정도 주고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경매가보다 더 높게 그렇죠. 네, 쓴 사람이 가져갔다는 평균이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라면 훨씬 더 높게 주고 샀다는 의미겠죠. 그런데요. 근데 올해는 96.8%, 100%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감정 가격이 우리 시세 대비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그 가격도 비싸다라고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 주고도 안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얼마나 식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찰가율 100%가 지금 깨졌는데요. 네. 그 낙찰가라는 게 경매로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할인을 시세 받았죠. 대비. 네네. 할인을 받았는데도 만족 그거보다도 못하겠다는 거죠. 예, 네네. 더 떨어지는. 그런데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도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항상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떨어질 때 네.
그로부터 뭐 반년 뒤, 1년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좀 하락이 온 건가요? 이게 선행지표거든요. 네. 선행지표여서 뭐 100%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워낙 아니다. 변수가 많고요. 네. 경제적인 변수, 정책적인 변수가 많아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금리 올라가는 게 좀 무섭고요.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됐고요. 이제 예. 한국은행 손에 달렸는데 다음 한국은행도 달. 예.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0.2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의 문제고요. 얼마나 네. 자주 올리느냐의 문제지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고려한다면 이게 네. 선행지표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이 올해 연말에 이제 중립금리 어떻게 될 건가를 봤더니 지금 3자가 앞에 찍혔더라고요. 3.4까지 올려보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현재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 1.75죠. 뭐 아무리 금리 역전 뭐 해도 외야 안 빠져나간다 해도 환율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3까지 올려요. 3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거의 7% 후반 8%대 나오거든요. 지금이 거의 한 5% 나오니까 6%대가 보이더라고요. 고정금리는요. 최고가 네. 고정금리는 6% 네, 넘었고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 기준에서 본다면 7% 넘어서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네. 변동금리도 거의 한 6%대까지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많이 계셨으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늘 부동산에는 악재였던 거죠. 악재죠. 악재인데 네. 이번이 이제 저는 더 악재라고 보여지는 게 네. 과거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대출 금액 자체가 이제 가격대가 네. 절대 금액 자체가 올랐잖아요.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뭐 10억, 15억씩 하니까 네. 10년 전에 5억 하던 아파트 절반 50% 대출 받으면 2억 5천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5억 하던 집에 절반을 받으면 5억 이상 7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 소득이 네. 뒷받침이 되느냐 네. 소득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가 줬느냐라고 따져보면 우리 PIR이나 이렇게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네. 거를 봐서 물론 능력이 되는 전문직이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고통 특히 연끌하신 분들 네. 굉장히 좀 취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저는 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김만 소장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2008년 여름 그때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8%대 9%대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때를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를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때는 빌린 돈이 절대 금액 자체가 더 틀렸죠. 그렇죠. 네. 2억 뭐 2억 해도 많이 빌린 거였고요. 네네. 지금은 집값이 높아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배도 금이 뭐 3, 4억씩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예. 인플레이션이나 소득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네. 과거보다는 부담이 늘어난 건 맞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희망, 기대잖아요. 주식도 예. 마찬가지지만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저는 반등을 시킬 모멘텀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네. 뭘까? 희망이라고 한다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음. 뭐 토지 보상금 정도 풀린다라고 네.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정도 희망 가지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여기서 어떤 지금 또 정책이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진짜 투자 심리가 꺾여버리면 규제 완화를 더 해줘도 이게 쉽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님이 주식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확정금리 아마 고정금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안 받았더니 이자가 2배로 오르네요. 이렇게 앞으로가 더 오르는 게 문제고요. 예. 이게 올해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예. 내년에도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내년에 뭐 4%까지 간다라는 예고가 네.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4%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은행 또 4%를 따라갈까? 아니면 한번 버텨볼까가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올립니다. 3%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요. 내년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민규님이 물가 잡는 건 반길 만한 일인데 영끌에서 아파트 산 저로서는 이자 부담만 가중돼 걱정만 더해가네요. 언제쯤 금리가 안정될런지요 해주셨는데 물가만 잡으면 실은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3% 4% 얘기하는 것도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 네. 사이에 맞습니다. 인플레를 꺾어 놓으면 금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또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걱정이네요. 예. 어떻게든 올해 말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다 시작된 거고요. 아까 대출 규제 잠깐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이 서울 아마 집주인 기준인데 지금 15억 이상은요. 네.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5억 이상 되셨던 분들은 좋죠. 내 아파트, 내 집이 이제 예? 막 20억이 됐네. 그런데 이제 이걸 물량으로 내놓으신 분들은 네. 요즘 누가 15억 이상이 맞습니다. 있느냐 실탄이. 네. 예. 그러니까 그 15억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고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하나씩 풀릴 것 같습니다. 지방의 규제 지역들도 지금 풀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찌라시도 한번 돌았는데 네. 뭐 아니라라고 이제 해명은 했지만 네. 찌라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씩 규제를 풀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분위기에서요.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면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선뜻 다가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집을 굳이 세금 내면서 사야 될까 네. 고민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야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빌딩도 있고 다 있고 아, 이미 샀다. 이미 다 샀고요. 고가 주택을 살려면 내 집을 팔고 사야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이 먼저 팔려야 되는데 네. 내 집이 안 팔리니까요. 내 집을 팔고 좀 더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내 집부터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네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대출 0, 그 대출 절대 안 되는 거 역시도 그 풀어줘 봤자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정부도 그걸 알겠죠. 네. 뭐 예, 왜냐면은 이미 현금이 15억 이상 20억 갖고 계신 분은 샀겠고. 이미 샀죠. 네.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추가 매입을 굳이 지금 분위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네.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도 되고요.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시작된다. 아예 큰 약세가 온다라는 의견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서울의 하반기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짱짱할 거다. 그리고 그나마 서울은 핵심 지역이니까 네, 똘똘한. 마지막까지 좀 똘똘한 채로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죠. 김인만 소장께서는 이제 거기에 토론에 나간 거예요. 네네. 어디에 쓰십니까 주로? 저는 약간 중간 스탠스에서 약간 조정된다는 쪽에 약간 중간 들어가고 없어요. 있습니다. 서야 돼요. 찬반 배틀이에요. 그럼 저는- 어디에 쓰세요? 저는 꺾였다라고 봅니다. 꺾였다 쪽에. 네. 예. 이 분위기에서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예민님이 10월에 결혼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5년 뒤에 청약 입주가 돼서 네. 그 전에 신혼집은 전세를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전세 물량은 없고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서 그냥 월세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네요. 휴. 이게 이제 자발적 월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이 또 많다고요. 우리 혜민님처럼 같은 고민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싸니까. 전세로 가면 네.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담보대출이 올라가면 전세대출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월세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예전에는 월세 살면 좀 돈이 없어서 네. 월세 산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왜? 최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아니 내가 오히려 필요해서 월세 산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눈치 그래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너 많구나. 이렇게 월세 그렇죠. 사라고 내가 그러면. 필요해서 월세 사는 거지 돈이 없어라고는 인식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요. 요즘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산 사람의 비율이 훨씬 늘고 있다. 네네. 뭐 현황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이제 거주지별로 좀 분석했는 자료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종로구에 아파트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44%까지 갔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서울 기준에서 본다면 작년이죠. 3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떨어진 거네요. 떨어졌다는 게 뭘까요?
그 지역 주민들보다는 원정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다. 외지인이 샀다. 거래량 비중을 따져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샀는데 최근에 다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41.7%로 그 얘기는 외지인들이 점점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예. 동네에 사는 실수요자들이 필요해서 내 집 팔고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팔면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반경 5km 이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줄고 있다. 투자가 줄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요즘에 집 사는 분들은 그 지역 어디엔가 있는 분들이 또 그 지역 어디엔가에서 샀다. 맞습니다. 완전히 실수요자 시장으로 이게 재편이 된 우리 거다. 아까 경매도 그랬고요. 예. 낙찰 가율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한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건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갈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 네. 조합 설립 인가까지로 이제 미뤄야 한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네. 예. 필요하죠. 예. 단계가 있는데 추진위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근데 추진위부터 한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못 가는 조합이 그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시점부터 하는 게 맞고요. 초과이익 환수 부담도 그렇게 좀 줄여주는 게 맞고 3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1인당 네. 이제 부담이 10에서 50% 되는데 네네. 그 기준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2006년도에 집값 대비해 보면 네. 한 3배 올랐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이 1억 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풀어준다라기보다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도 쉽게 규제 하나를 못 내놓는 게 지금 그 지표상으로는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표상으로는 예, 별로 예.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지표만 보지 마시고 좀 현장을 미리미리 좀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